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아들이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초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마당까지 나가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아침 식탁에 앉아 차를 따르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식사 후 설거지를 누가 할지 짧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커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 무렵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송편은 제가 빚어볼게요. 하며 부엌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반죽을 묻히고 서툴게 모양을 만들던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집에 진짜 식구가 하나 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날들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말투 하나, 시선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 예전엔 활짝 웃으며 마중 나오던 며느리가 이제는 부엌에서 무표정하게 오셨어요? 하고만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겨울 김장을 하려고 며느리에게 배추 절이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다 하세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렸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부엌에 나오는 시간이 줄었고 거실에 혼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집안일 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일에 크게 관심 없던 며느리가 먼저 나선 것이니까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부엌으로 불러 설거지부터 부탁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하나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괜찮다. 다칠 뻔했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집안 물건들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모서리가 찍혀 있고 부엌 찬장 문짝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운이 없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모두 앞으로 벌어질 큰일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던 부서진 물건들이 점점 규칙을 가진 듯 집안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재 한쪽 책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이 아끼던 오래된 서적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는데 평소 며느리는 그 방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소를 한다며 서재에 들어가더니 한참 뒤 책장 한쪽이 기울어진 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보니 말끝을 흐리던 며느리의 표정은 어쩐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유리 그릇이 깨져 있었고 다용도실에 두었던 세탁기 덮개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며느리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릇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세탁기 덮개가 원래 낡았잖아요. 말은 맞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작고 뾰족한 가시 같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제 마음을 크게 흔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제 손목을 흘끗 보더니 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던 금팔찌가 그날따라 반짝였는데 그 아이의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무른 겁니다. 어머니, 저 팔찌 진짜 오래되셨죠? 그래, 내 시아버지가 결혼기념일에 해준 거야. 그렇게 대화를 마쳤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팔찌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싶어졌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취미생활도 좀 한다더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정하고 소박하던 아이가 어느새 화려한 액세서리와 비싼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건 우리가 사준 것도 아닌데. 속으로 의문이 생겼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장을 본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손에는 장바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려다가 친구를 만나서요. 오늘은 그냥 사 먹었어요.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집안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단순한 시어머니의 예민함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다가올 폭풍을 감지한 것이었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하늘이 흐리고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전날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안일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어져 온 작은 사건들 때문이었겠죠. 저는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모아두고 며느리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쪽에서 나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가보니 유리컵이 깨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괜찮니? 손 안 다쳤어? 제가 다가가 물으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거실 청소를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장식장 한쪽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예전에 시댁 어른들이 주신 도자기 하나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청소하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또다시 미끄러졌다는 말. 하지만 이번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안함보다 오히려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안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나가니 며느리가 소파 쿠션을 마구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가 깨졌고 한쪽 커튼은 마구 잡아당겨 레일에서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이제 질렸어요. 다신 안 돌아올 거예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부서진 액자와 흩어진 쿠션들을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불길함이 불과 며칠 뒤 현실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버린 집에는 발걸음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조리 소리도 TV를 켜놓고 웃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깨진 액자와 부서진 장식장 문짝,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이 그날 일을 그대로 증언하듯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치우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전조 같았으니까요. 첫 번째 이상한 낌새는 며느리가 나간 다음 날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결혼기념일마다 남편이 사주었던 작은 금반지들이 있던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른 서랍에 옮겨놓았나 하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하며 애써 넘겼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 명절 때만 꺼내 쓰는 은수저 세트를 확인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에서 대를 물려 내려오던 귀한 물건이었고 평소에는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위치를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자리는 공허한 빈 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엌, 거실, 안방, 다용도실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거실 장식장 속의 진주 목걸이 세트도 시어머니께서 생전해 주셨던 작은 옥 장식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난이라기보다 집안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챙겨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든 걸 확인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같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그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신 안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훔친 물건들을 손에 쥐고 떠나는 모습으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내 아내랑 연락돼? 집안 물건이 많이 없어졌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어제도, 오늘도, 전화도 꺼져 있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불안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준비된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공항 출국 기록에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다시는 못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초침 소리가 묘하게 겹쳐 제 마음속 허전함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이상 이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남편은 괜히 부엌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사라진 물건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린 식탁 대신 간소한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남긴 빈자리들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빈 공간이 며느리의 그림자를 계속 남겼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있던 예물함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거실 장식장의 한 칸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운 후에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분노가, 가끔은 허탈함이, 또 어떤 날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말을 했을 수도 있었고 집안일이 힘들었다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모든 걸 훔쳐 떠나야만 했을까? 아들과 저는 며느리에 대한 소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간 이후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비춰보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부유하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온 듯 신발과 발목은 먼지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놀람,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한 가지 결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들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도난 신고했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말 이 순간이 올 줄 몰랐다는 생각과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겠다는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현관 앞에 서 있는 며느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문을 조금 열자 찬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1년 전 집을 나가던 날의 당당함과 거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키지 않았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에는 피곤과 공허만이 가득했고 가끔씩 시선이 허공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경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현관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곧장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시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집안 귀금속과 예물을 훔쳐 해외로 도망간 제 며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경찰관들은 며느리에게 신분을 확인했고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경찰차 문이 닫히며 끊겼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묵직한 허전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끝내 듣지 못한 채 며느리를 보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이웃들은 새벽에 경찰차가 온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한숨을 자주 쉬었고 저도 집안 곳곳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이 집안에 그날 같은 폭풍이 들이닥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은근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계받은 피의자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류 가방에 필요한 서류와 메모를 챙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아침이라 거리는 축축했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 속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꼬여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해 물품 목록과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진 예물, 진주 목걸이, 금반지, 은수저 세트, 도자기, 옥 장식까지. 그 목록을 들으면서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훔친 뒤 해외로 나간 건 맞습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경찰은 그녀가 도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해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끊기고 자주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복도로 나오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착잡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아들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책임은 져야지.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 있는 걸 보니 꽤 오래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좀 끝난 거냐? 그 물음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난 듯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참 안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대꾸하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사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공판은 이른 봄, 아직 바람이 차갑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서니 커다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수의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며느리의 범행 경위를 조목조목 읽어내려갔습니다. 집안 물건을 훔쳐 현금화하고 해외로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짜 이름과 여권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이 막힌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쳐나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겁니다. 변호인은 며느리의 정신적 상태와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져 결국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 앞에서 그 사정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들의 목록과 가치, 그리고 며느리가 떠나던 날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인지 원망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끝까지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눈을 보고 흔들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 몇 차례 더 공판이 이어졌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해외에서 머문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은 이미 중간에 모조리 팔렸고 그 대금은 대부분 도박과 사치에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연민조차 남지 않을 만큼 깊은 배신감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판결일은 늦여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법원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서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한층 더 야위었고 입술색마저 옅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1년과 그 전의 일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재판부가 들어오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량의 귀중품을 절취하여 해외로 도주하였으며 범행 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곧 이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식구였던 사람이 이제는 수용인이 되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야. 하지만 잘못한 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마치 예전과 달라진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제 마음속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일은 없다는 확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빈자리가 만들어낼 공허함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들은 더 바빠진 듯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엌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문도 단단히 닫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며칠 뒤 며느리는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서류를 확인하러 갔던 아들이 돌아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래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길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수감된 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 평온해진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저녁 식사 후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외출이 잦아졌지만 표정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몇몇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근한 호기심이 담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보러 시장에 나가면 뒤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그 말끝이 흐려져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는 그 시선들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점점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가끔 1년 전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 그때의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날의 눈빛까지 그 기억들이 번갈아 떠오르며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형 집행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교도소에서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며느리였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한참 동안 식탁에 놓아두고 바라만 봤습니다. 읽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버려야 할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글씨는 삐뚤고 힘이 없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언젠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간이 지나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식탁 위에 놓인 종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는 듯 했지만 동시에 밀어내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눈을 감으면 그 글씨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편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모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편지 받으셨어요? 순간 숨이 막히듯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내용은 비슷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편지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보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남편이 괜히 방에서 서류함을 뒤적이며 한숨 쉬던 이유도 짐작이 갔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편지를 따로 숨겨둔 채 서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남편과도 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화가 더 났어.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쩐지 자기 처지를 설명하려는 말이 더 많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용서와 반성은 다르다는 걸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 셋은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고 남편은 예전보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마치 가족 셋이서 다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편지가 남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이건 그냥 후회하는 척일 뿐이라는 의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의 무언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앞에서는 며느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각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시간, 그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절반쯤 진행되던 시기, 늦가을 바람이 매서워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 표시에는 보지 못한 번호가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는데 뜻밖에도 교도소에서 걸려온 공용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 한마디에 부엌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저 숨만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건강하시죠? 아버님은요? 그리고 남편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있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그제야 며느리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가면.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경계심,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까지. 결국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전화를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알기로 하기에는 이 연락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 말에 남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셋 다 아직 그날 일을 잊은 게 아니니까.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 셋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전화가 남긴 여운이 바로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방에 들어가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는 말이 마치 집 앞으로 서서 들어오겠다는 예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전화 이후 우리 가족의 대화 주제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서로 굳이 입 밖으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TV 뉴스를 함께 볼 때도, 심지어 조용히 거실을 지날 때도 그 무언의 공기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출소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걸 아는 건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에 더 늦게까지 남아 일을 했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혼자 마당을 돌거나 근처 뒷산을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요즘은 식탁 위에 있는 소리라고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가끔 내쉬는 한숨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어야만 머릿속이 비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씻은 채소를 채반에 놓으면서도 국을 끓이는 냄비를 저으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에 며느리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 전화 속 목소리,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출소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교도소에서 공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위에는 며느리의 이름과 출소 날짜, 그리고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 칸을 보는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받아주겠다는 체크를 할 수도 거부하겠다는 체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녁에 식탁 위에 그 서류를 올려놓자 남편이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받아줄 생각은 없지.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한테 남긴 게 뭐였는지 잊지 않았어. 돌아온다고 해도 그건 우리 집이 아니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그 말에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다른 무게로 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출소 당일 새벽이 되면 며느리가 다시 우리 집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출소 당일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전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국을 끓였습니다. 괜히 손을 움직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숟가락이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아들은 아침밥을 거의 손대지 않고 옆방에 들어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셋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오늘 집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교도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출소했습니다. 보호자는 아니라고 확인했으니 이후의 행선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장은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디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골목 쪽에서 발소리라도 들리면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며느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오면 문 열어주지 말자. 그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서는 법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게 아마도 제 진짜 속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그 아이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남편도 더 이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무겁고 보이지 않는 돌 하나가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옮겨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날의 긴장감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비 온 뒤 땅속 깊이 스며든 습기가 쉽게 마르지 않듯 제 마음속에도 그 아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금세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잊었어? 그게 몇 번의 기회였는데. 이 두 목소리는 매일 부엌 창가에 서 있을 때, 밤에 불 꺼진 거실을 지날 때, 혹은 시장에서 비슷한 또래의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번갈아 가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가끔 무거운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지만 주말이면 혼자 산책을 오래 했습니다. 아마 우리 셋 모두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 창문 너머로 골목을 바라보는데 검은 외투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일까 싶어 눈을 좁혀보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다는 걸. 시간이 더 흐르자 며느리에 대한 감정은 분노에서 경계로, 그리고 경계에서 조금은 차가운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언젠가 마주치게 되더라도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거나 울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자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잠이 조금 더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하지만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 무게를 완전히 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마 평생 제 안에 남을 기억일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봄,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요 앞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순간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이세요? 하고 묻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분명히 봤대. 머리는 많이 자랐고 옷차림은 예전보다 수수해졌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멀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골목 모퉁이마다 눈길이 갔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그 사람 근처에 있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만나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얽히면 힘드니까. 남편 역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녁 식탁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있으면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겠지.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둬야 해.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멀리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 삶의 주변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와 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과거를 묻고 싶지도 용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오면 아무 말 없이 지나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었고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장을 조금 늦게 보러 나간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골목에는 살짝 봄바람이 불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의 호객 소리, 생선 가판대의 비닐 부스럭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칼 다듬는 소리까지. 평소처럼 발걸음을 옮기던 중 저는 문득 한 사람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었고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짙은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는데 그 손가락 모양과 걸음걸이가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얼굴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깨진 도자기, 비어버린 서랍,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까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경계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춰서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장바구니를 꼭 쥔 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등 뒤에서 짧게 그러나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장 입구를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손끝이 저릿하고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엌 창문 너머로 남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나지 않은 감정이 언어로 꺼내기에는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붕 뜬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채소를 씻다가도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던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는데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시장 한가운데서 마주쳤던 그 짧은 시간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멈칫했던 발걸음, 그리고 다시 걸어나가던 제 뒷모습까지 선명하게 떠올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표정에 드러났는지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좀 불안해 보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던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돌아섰어. 그 대답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질까 싶었지만 며칠 뒤 결국 얘기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괜히 얽히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가족 간 대화에서 며느리 이야기가 다시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아들은 확고하게 거리를 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를 마주친 후 저는 시장 가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전이나 점심 무렵을 피하고 해가 기울 무렵에야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더 자주 살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제가 여전히 며느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지 2달쯤 지나 날씨가 제법 더워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집안일이 많아 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문틈을 보니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는 분명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임이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다시 밀려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날 왜 그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최근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절박하고 차분한 어투였지만 제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불신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아들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답하지 마세요. 연락하게 되면 또 예전처럼 힘들어집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조용한 게 얼마나 다행인데 굳이 흔들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문은 이제 완전히 닫아야 한다고. 그날 밤 편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쉽게 꺼내지 않을 곳에 두었고 마음속에서도 같은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은 이후로 며느리로부터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시장에서의 우연한 마주침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 고요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어쩌나, 또 집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습관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3달, 4달이 지나면서 그 불안은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마치 비가 오고 난 뒤 조금씩 마르는 땅처럼 마음속 경계심도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출 때면 괜히 손바닥을 햇볕 쪽으로 내밀어 보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골목을 바라봐도 며느리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겠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밝은 표정이 늘었습니다. 남편도 주말마다 집 앞마당에 화분을 들이고 새로 꽃을 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셋이 오랜만에 함께 웃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그 시절의 상처와 분노였다는 걸. 그 감정을 내려놓으니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일상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떠올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일도 손끝이 떨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그 일은 내 인생의 한 장면으로 남아 앞으로도 가끔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오래된 이야기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원망도 용서도 변명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만 대하겠다고. 그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저는 이 일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짚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경계심이,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체념이 남았습니다. 그 체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패였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피로 맺어진 인연도 믿음을 잃으면 한순간에 부서진다는 것.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예전에 저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에 무던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똑똑히 본 뒤에는
제 마음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절의 상처에만 매달려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놓아야만 제 삶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시장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사람 중 하나로만 느껴집니다. 이 감정이 생기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잘 버텼다, 잘 견뎌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너의 삶을 찾았다. 이 말이야말로 지난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평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출 때, 저녁 식탁에 웃음이 오를 때, 마당의 꽃이 계절을 따라 피고 질 때, 저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겠다는 결심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예기치 않게 며느리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설 수 있을 겁니다. 원망이나 용서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는 침묵으로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단순히 며느리와의 갈등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사람과도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현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믿음과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평온은 절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놓아주고 때로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큰 상처를 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과 그 상처에 매여 사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언젠가는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지난 시간을 완전히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억은 제 삶의 한 페이지로 남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를 매일 펼쳐보진 않을 겁니다. 이미 저는 그 다음 장을 넘겨 제 이야기의 새로운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생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제가 지켜낸 지금의 삶이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골목 모퉁이에서 며느리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제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속 제 얼굴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전엔 주름과 세월의 흔적만 보였지만 요즘은 그 속에 담긴 단단함과 평온이 보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지켜낸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지난 시간을 통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나를 바꾸고 나를 지키는 방법은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부엌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잘 버텼다, 잘 견뎌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이 말이 제 마음속 기도이자 다짐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 자신을 놓아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배운 가장 값진 삶의 법칙입니다. 가끔은 제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한 편의 영화처럼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첫날 며느리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들어오던 모습, 그 뒤에 찾아온 갈등과 부서진 물건들, 쾅 하고 닫힌 문소리, 새벽에 다시 들어와 귀금속과 예물을 훔쳐 떠난 날, 그리고 1년 뒤 초점 잃은 눈으로 문 앞에 서 있던 그 새벽, 경찰에 신고하던 순간의 떨림, 법정에서 마주했던 싸늘한 시선, 그리고 형을 살다 나온 뒤 시장 골목에서 스쳐 지나간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이어져 하나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그 그림자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고 나니 제 마음 속에는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제 평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했던 사람과 등을 지고 평생의 인연이라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에만 머물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결국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부엌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됐다, 잘 버텼다. 남은 시간은 평온하게 너답게 살아가자. 이것이 저의 이야기이자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